동서양 이야기 구조의 그 유사성, 이제 점점점씩 조금씩 이제 두 번째 강의도 이게 좀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타지와 페르세우스 이야기도요, 보온과 이제 결연에 대한 그 부분들, 결혼, 뭐 만남인데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은 어쩌면 처음에 태어나서 한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삼국유사 이야기는 오히려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도 길지 않고요. 그리고 막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나 뭐 이런 판타지 이런 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꼬마들이 막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공룡 이름 막 외우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실제 그러면 삼국유사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잘 몰라요. 가끔 동화나 뭐 옛날 이야기 설화나 교과서에 나오는 몇몇 그 작품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 페르세우스 이야기와 거타지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세우스가 적을 물리치고 그 괴물을 퇴치하고 사랑하는 그 여자와 결혼하는 그 이야기보다 사실은 거타지 그 부분이 문화적이나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에 은혜를 갚거나 새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구조가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어떤 서양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심성, 보편적인 감각, 보편적인 감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했던 기생충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글로벌하다,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조합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문화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적실하게 정확하게 그려내면 이것은 어떤 시대, 특히 공간을 넘어서서 같이 향유하거나 공유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것들, 특히 삼국유사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BTS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문화, 그 사자춤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BTS의 그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 보고 그걸 따라서 사자춤이 뭔지, 그때 그 사자춤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사자의 탈들이 의미하는 게 뭐고, 그것의 서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시 역으로 공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뭐 이게 국수주의나 민족적인 주의가 아니라요. 글로컬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다음에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그 원형을 좀 찾아서 그거를 우리의 현대적인 감각이나 감정에 맞게 어, 다시 쓰는 작업, 새롭게 쓰는 작업,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문왕과 미다스의 왕 이야기인데요. 그 경문왕은 선생님들 경문왕 이야기라면 금방 잘 안 다가오시죠. 근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의 주인공이 경문왕입니다. 그러니까 경문왕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시죠? 조금 어떤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귀가 당나귀처럼 쭉 늘어나서 음, 그 신하가 딱 한 사람만 알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그 대나무 숲에 가서 이제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해서 그게 대나무 숲에 계속 울리면서 지금까지 내려온다 이 이야기. 근데 재밌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뉴스 혹은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야기가 특히 요즘 가짜뉴스가 문제이긴 한데요. 그게 전파되는 어떤 방식의 원형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미다스 왕이 그렇습니다. 미다스 왕은 여기 경문왕은 당나귀 귀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나귀 귀가 아니라 그냥 귀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미다스 왕은 아예 당나귀입니다. 그리고 미다스 왕을 아는 사람은 딱 이발사 한 사람인데요. 너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맨 마지막에 우리는 경문학 때는 신라 시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거기가 대숲이 많이 있는 자연 환경이 있었는데 미다스 왕의 그 이발사는 이제 대숲이나 평지였기 때문에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입을 대고 땅을 파고 구덩이에다가 그 얘기를 했다는데 바람이 불면 역시 거기서도 미다스 왕은 당나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인간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뭔가요? 보온,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종족의 본능,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비밀이 또 있거든요. 비밀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신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 비밀의 다른 이야기는 또 거짓말이기도 하고 또 암묵적으로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하는 동료의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이제 한 공동체의 빅이라면 그건 노하우나 이제 전수가 되는 비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발설하려고 하는 표현 욕구가 많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예전에 어떤 삼국유사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간 공동체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뤄지는 어떤 복잡 다단한 이야기의 얼개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가치와 메시지,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비단 삼국시대만 있었겠어요? 고려시대만 있었겠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쵸? 그래서 뭐 파파라치 이런 것도 사실은 비밀과 발설의 어떤 묘한 기량 혹은 힘 이런 것들의 긴장감도 계속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 원형이 어떤 서사 구조로서의 원형도 있지만요. 어떤 이 꽃이라고 하는 겉하지 이야기에서는 꽃이라고 하는 상징성, 그리고 김효신 이야기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어떤 제시몽, 경문학 이야기에서는 귀라고 하는 이 상징 것들이 이제 동서양 이야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시에 지금도 이제 우리의 어떤 이야기 안에서 환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겉하지 이야기를 좀 꽃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그 한강 소설가의 몽고반점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몽고반점 그다음에 채식주의자 이 세 가지가 이번에 벤부커상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몽고반점은 어떻게 겉하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그 형부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제의 몸에 특히 엉덩이에 막 그리려고 하는 꽃이에요. 왜 그렇게 꽃에 집착을 할까? 도대체 꽃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뭘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예전에는 꽃이 아름답고 어떤 이상향의 의미로 썼지만 지금의 그러니까 한강이나 아니면 지금에서의 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을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모티프로 또 이게 전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유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예전에 오던 것들을 현대의 어떤 그 의미망으로 변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원형으로서의 삼국유사를 볼 때 김원중, 그러니까 그 삼국유사를 번역한 김원중 선생 같은 경우는 삼국유사는 역사서이자 불교 문화서고 야담과 설화의 모음집이자 소중한 문학서이고 문사철이 관통된 인문서다. 이렇게 강조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왕력,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기담,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거, 절,
탑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로운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신의 주문 이야기, 감동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보은에 대한 이야기, 효와 선한 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담고 있다.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공동체의 가치가 다 들어가 있구나. 효, 선행, 보은, 감동, 신의 어떤 주문, 그 다음에 의로운 것, 그 다음에 종교성, 법적인 것, 왕에 대한 어떤 신망, 이런 것들이 삼국유사의 큰 그림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자연을 제어하는 인물, 신이한 기억을 행하는 왕, 충성스러운 신하, 따뜻한 배려심의 지도자,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와 사랑을 나누는 남성, 부처를 감동시킨 수도자, 그리고 신통력 있는 스님,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온 이방인 등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한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현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현재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 주제가 문화 콘텐츠 이 부분인데요. 이런 신화나 설화나 옛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게임 서사고요. 왜냐하면 게임 서사라는 것은 디지털의 안에서 굉장히 선명해야 되거든요. 서사가.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의 그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 게임의 룰이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영화 그리고 요즘에 웹툰 넷플릭스가 확장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런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스로 프라이가 왜 신화 원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고 가치를 뒀느냐 이 부분은 노스로 프라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육자였어요. 노스로 프라이는 그 문학 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문학이나 그리고 세계의 문학을 이해하게 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보면서 이제 이론화한 작업이고요. 또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노스로 프라이는 카나다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문학의 예술 혹은 문학의 어떤 전통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보다 더한 곳이 영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나라 셰익스피어하고 난 나라 준다고 안 바꾸겠다라는 그 문화적인 자긍심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노스로 프라이가 태어난하고 자란 캐나다는 실제 언어도 영어권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세울 수 있는 혹은 우리에게 문학적인 전통이 대단하게 우리가 많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캐나다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스르프라이는 문학교육 플러스 캐나다의 문화 전통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자긍심으로 만회할 수 있을까,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임스 조이스부터 시작해서 소포클레스, 뭐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다 톱파보면서 하나의 이론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스로 프라이가 이제 그 찾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문학은 시대를 달리하여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기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그 표현에 있어서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하고 세련된 형태로 윤색되어 온 것이다. 제가 저의 용어로 본다면 전유되어 온 것이다. 문학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와 같은 단순한 형태에서 오늘의 문학처럼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내가 살펴보니 신화의 원형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 그래서 상상력은 예술적인 기능 말고도 역사적, 사회적, 실천적인 면에서도 하나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어떤 씨앗, 마중물이라면 그것을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그리고 현재화
하는 복잡한 형태로 만드는 힘은 나의 상상력이다. 혹은 우리 공동체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 그 삼국유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한 단락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은 재미난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 아까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 의미의 존재여야 해요. 로고 테라피처럼. 근데 삶의 의미를 잃거나 못 찾는 주위의 사람들 보면 너무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찌됐든 어렵지만 의미를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 버거, 제가 요즘 최근에 존경하게 된, 그리고 재미있게 읽는 존 버거라는 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지금 이 시대는 생존이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창작하고 향유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온라인이어도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를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힘, 이것이 신화 원형을 읽는 이유고 그 보고가 삼국유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물론 이제 노스루 프라이는 어쨌든 그 비평, 신화원형 비평은 정말 탁월한 발견이고 이론 담론인데, 그래도 대상이 서구의 문학적인 양식과 그들의 감수성과 문화를 중심으로 그걸 텍스트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랑은 약간 문화체계나 어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건 하나는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비판적 읽기와 해석,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도 좀 탐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겉하지 이야기에서 여전히 여성을 꽃으로 대상화하거나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의 역할, 그 다음에 배분, 해와, 왜 여성은 달이고 남성은 해여야 하는가, 그냥 해와 달, 별, 이것이 각각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항상 옛날 이야기 혹은 설화와 신화의 이야기는 현재와 접속 가능한 인지, 그리고 현재와 어떻게 접속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를 탐색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뭐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것에 방어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성을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탐색하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담는 매체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금치를 비롯해서 뭐 뮤지컬이나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될 텐데요. 어찌됐든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막혔지만 이게 우리가 같이 당분간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전 시민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이런 시도와 이 가능성들이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때 참고했던 그런 자료들 여기 살펴봤고요.